춘추전국이란 혼란을 진시황이 통일했지만 뿌르륵 무너지고 한이 오래가고, 다시 위진남북조라는 혼란을 수가 수습했지만 뿌르륵 무너지고 당이 오래가고, 이 일종의 패턴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큰 틀거리를 완벽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단계. 자, 알다시피 이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냥 통일한 것이 아니라 진시황 때 문자의 통일, 돈의 통일, 도량형의 통일,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 글자의 소리는 사라지는데 의미가 계속 개성이 되잖아요. 특히 그걸 진시황 때 아예 일체화를 시키고 진시황 때 이제 그 글자책까지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때 소위 말하는 중국인들 사이에선 통일이라는 관념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진시황은 그러면서 망하잖아요. 근데 문제 뭐냐, 그 다음에 잠시간의 혼란기를 극복한 다음에 한나라가 등장을 하고 한무제가 등장을 해서 이 체제를 완전히 강고하게 딱 세팅을 친 거예요. 국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하고, 국가가 소금과 철에 대해서 전매제를 실시하고, 부자들에 대한 중과세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땐 쌀이 이제 유통의 핵심 수단이니까 쌀의 수급을 잘 조절해서 국가 전체의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소금이나 철 같은 경우 그 당시 핵심 소재 부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국가가 독점을 하면서 국부를 증대시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 상인이라고 말했지만 귀족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바로를 황제가 통제하는 시스템, 성실하게 통제하면서 제도를 쫙 개혁하고 그 힘으로 양반과 귀족들의 바로를 통제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좀 이렇게 여유롭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 틀이 한무제 때 딱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두고 내부적으로 한나라 때부터 관료들 사이에서 엄청 토론이 있었어요. 한쪽에선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정말 자율적으로 통치하면 안정적으로 잘 돌아간다. 한쪽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통제해야지만 백성들이 살만하다. 이때가 기원전 200년 전 이때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200년 전에 이런 고민을 하고 이 신하들이 막 와서 그런 거 같이 막 계획 세우면서 막 하고 이랬고 논쟁하고 그랬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일찍 발전했다고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뭐 분열이 돼요. 너무 나라는 크고 또 시간 지나면 황제들이 또 이렇게 놀다가 띵가띵가 하다가 이제 또 이렇게 나라 망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나라가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소위 말하는 위촉으로 분열이 되고 삼국지로 쪼개진 줄 알았더니 결국 이제 더 큰 사상 초유의 사건, 북방과 서방의 이민족들이 대거 쳐내려오는 556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556국이라는 분열기를 이제 결국 이제 화북 지역의 북이라는 나라가 통일을 하면서 남북조 시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북방이나 서방에 있는 이민족들이 중국을 점령을 했어. 지배층을 몰아넣고 딱 점령을 했는데 점령한 지역을 통치하고 영속화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로마는 다르죠. 로마는 주변에 여러 바바리안과 막 야만족을 점령하는 로마의 문화를 딱 이식시키면 로마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 556국 시대가 결국은 중국 사회 부분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힘으로 밀고 내려왔는데 야 법전 좀 갖고 와봐라 이렇게 되고, 야 글자 좀 갖고 와봐라 뭐 이렇게 되면서 결국 중국의 문화를 쓰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중국화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중화라는 단어가 어떤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도 의미하는 거지만 중화 문명이라는 단어가 또 되는 거죠. 그 정도 힘을 가졌기 때문에 무력으로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방이나 서방에 있었던 이민족들이 문화적으로 이기지 못하면서 동화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문화의 힘 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럼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그냥 갈등기로 봐야 되냐? 아니죠. 이때 두 가지가 흥기를 하게 되는데, 첫째, 아까 도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노자, 장자. 지식인들한테는 위진현학이라고 해서 철학적 도교화, 민중들한테 또 민중적 도교. 상류층들은 지적인 허영. 어차피 지금 현실 권력에서 완전 쫄딱 망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남부에 내려와서 앉아서 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비어있도다. 무엇이 비어인가? 술 한잔 하고 얘기하세요. 지식인들 사이에서의 이 철학적 형이상학, 그리고 민중들 사이에서 이 민중 비밀결사, 황건적, 홍건적 이런 거 있잖아요. 천지회, 삼합회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때 불교가 들어와요. 중국에 이때 불교가 들어와요. 왜냐? 북방 이민족들 입장에서 중국을 지배한 상태에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종교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종교가 들어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좀 띄워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의 사람들한테는 이 세상의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지? 예의를 따라라.
법을 따르라 이렇게 사회의 해답을 구하는 거였다면 갑자기 호련히 중화시아를 통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다. 본질은 우리 모두가 고통에 휩싸여 있다는 거다. 왜 고통에 휩싸였냐? 참된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무명과 애욕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무지함과 쓸데없는 욕망에 빠져있기 때문에 니들이 고통스럽다 하면서 그 전에 중국인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선문답적인 이심전심, 문자를 넘어서는 깨달음의 세계, 이게 소위 말하는 중국화된 불교거든요. 이런 게 이제 선종이라고 그래서 동양화된 중국화된 불교가 또 아시아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진남북주 시대 때 가장 큰 변화는 이제 그 불교의 동양화, 요거 좀 볼 수 있는 거죠. 또 재동의를 해야.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러니까 이게 중국 역사를 잘 볼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왕조사로 보면 중국 왕조 오래 못 가거든요. 우리나라 왕조의 정확히 반토막이에요. 근데 그렇게 봐버리면 중국은 왕조가 흥망성쇠가 심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지배층의 껍데기만 바뀌는 거고 이 중화 문명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된 거죠. 로마 제국이 이제 비잔티움 제국까지 합쳐서 2000년 갔으니까 그걸 2배 이상 되는 거니까 사실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혼란기를 극복한 나라는 수나라입니다. 대운하를 건설했어요. 근데 대운하 건설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황허나 양쯔강이 다 이렇게 동서를 가로지르잖아요. 근데 이제 대운하가 건설이 됐다는 건 남북 유통망이 형성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 이때 수나라가 고구려를 이제 공격하는 사태가 발생하죠.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과거의 고조선이나 이건 너무나 고대 초기의 왕조나 초기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체가 약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구려 정도 되면 이건 고대 국가란 말이에요. 아주 완성된 상태. 중국 쪽에 있는 세력이 만주 한반도에 운거한 세력을 정말로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있냐 없냐를 실험했던 시간인 거죠. 근데 결국 이게 안 되죠. 수나라 실패하고 당나라가 성공했다고 하지만 신라랑 발해에 의해서 또 쫓겨나잖아요. 그 이외에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서사로 수당, 고구려, 삼국통일전쟁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지형과 여러 지세상 만주 한반도 일대와 중원 지역이나 중화 지역은 이건 통합될 수 없는 지역이다라는 게 역사적 경험으로 결론이 났던 사건인 거죠.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망했어? 수나라가 왜 그러냐면 진나라가 빨리 망한 이유는 이제 너무나 엄격한 법 집행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사회를 막 말라 비틀고 태우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수나라 왜 이렇게 빨리 망했어? 수나라는 사실은 어부지리로 통일된 나라예요. 치열한 싸움과 과정을 통해서 단위를 만들어간 나라가 아니고 기존에 얼추 이제 통합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왕이 죽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서 쉽게 통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통일이 된 상태에서 더 단단하게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수양제가 너무 해외 원정에 돈을 많이 써버리니까 나라가 무너진 거죠. 근데 당나라는 달라요. 당 고조가 따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세민이 세운 나라거든요. 진시황에 비견되는 중국의 대표적인 정관정요, 중국 역사 최고로 유능한 황제, 중국을 수나라의 난제를 통합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고 제일 탁월한 게 보통 기미정책 이런 말을 쓰긴 쓰는데 탁월한 외교술이에요. 과거는 밀어내는 거잖아요. 진시황이든 한무제든 저 흉노의 침략을 밀어내야 돼. 없애지 못해요. 유목세계를 점령을 못하니까 없애지 못하니까 밀어내는 건데 그게 아니라 돌고를 무너뜨린 다음에 무너뜨리는 건 수나라도 했거든요. 그중 일부 세력을 흡수해서 자기 군대로 만들어버리고 실크로드도 점령한 다음에 실크로드의 주요 세력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자기 적대적인 세력한테는 혼인정책 같은 걸 펼쳐서 내 편으로 싹 유지한다든지 등등등 황제 리더십이 극단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때 보통 세계사 시간에 뭐라고 배우냐면 동아시아 문명권이 확립됐다 얘기 많이 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서 중국화된 불교 그리고 율령이라고 하죠. 이 중국화된 법 그리고 왕의 군왕의 지배체제라든지 뭐 등등등 뭐 한자 문명권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합적으로만 유통이 되고 또 결정적으로 이 당나라의 특징이 뭐냐? 개방적이에요. 당나라는 문화적으로 되게 이렇게 유통을 잘하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문화도 들어오게 되고 조라스트교 문화도 들어오게 되고 다양한 서역의 문물들이 들어와서 중국에 막 정착을 한다라든지 개방적이면서도 중국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문화적으로 주변 국가에 대해 강한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도 중국은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다라는 특징을 유지했었다. 그러고 이쯤 되면 이제 AD 1000년경이 된 거예요. AD 1000년경에 어떤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냐? 송나라가 등장을 해요. 미야자키 이치사다라고 하는 이제 교토 대학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당송변혁기란 말을 썼어요. 그냥 왕조의 반복이 아니라 당나라에서 송나라로 넘어가는 단계는 중국 역사의 대변혁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동전은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계속 썼던 건데 쭉 써온 거예요. 근데 드디어 송나라 때가 되면 지폐가 등장을 해요.
동전이 너무 많아지니까 갖고 다니기 힘드니까 지폐가 등장했다는 거죠. 중국 남부의 구석구석까지 어마어마한 수준의 벼농사가 되면서 그로 인해서 인구 부양 생산력 증가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경제가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워낙 나라가 크니까 그것들을 연결해주는 시장과 도시가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이 10만 개가 넘었어요. 어디까지가 도성이고 어디까지가 시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문 밖에도 시장, 문 안도 시장, 그러니까 국가가 상업을 통제하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전국의 운하가 다 개봉으로 흘러들어서 이 개봉 전체가 다 이제 시장. 이게 현재 남아있는 그림은 청명상하도라는 그림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 고전사회,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까지 경제적으로 번성할 수가 있구나.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더 극단화가 된 게 이제 명나라가 되는 거죠. 명나라가 되면 공장제 수공업이라고 그래서 주로 이제 도자기라든지 여러 수공업 제품들을 공장이 따로 세워지고 그 안에서 제품을 직인들이 와서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가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산업혁명이죠. 그 당시 기준으로 봤었을 때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절정의 수준까지 도달했던 상황이라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똑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온갖 부정부패 문제, 그리고 특히 이제 통제되지 않는 경제 질서 문제,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 등등등 우리 되게 많은 문제 겪잖아요. 그게 송나라에서 다 일어나요. 송나라에서 이게 다 일어나니까 이걸 잡는다고 등장한 사람이 왕안석이라는 사람이거든. 왕안석과 신법, 새로운 개혁법으로 국가 관료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 좀 단순하고 소박한 경제 상태에서 한 문제가 전매, 균수, 상인, 억압 이거 쉬웠단 말이에요. 시장의 구조가 단순하니까. 근데 송나라는 시장의 구조가 복잡하고 시장 안에서의 저항 세력들의 힘이 어마어마해요. 그거를 창의적이고 뛰어난 관료 집단이 이걸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사실 송나라 때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수많은 역사 연구가, 특히 경제사 연구가들이 이 송나라에 많이 주목을 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냐? 송나라 때 비로소 과거제와 성리학. 송나라 때가 되면 정말 과거로만 관료를 뽑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얼마나 송나라가 과거 시험을 엄격하게 했냐면 대를 이어서 사대부를 배출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병조판서 이조판서 했다고 아들이 못 돼요. 정말 철저하고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료들이 등장했고, 그 중에 이제 우리는 보통 포청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범중엄이라든지 왕안석이라든지 구양수라든지 그 명신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광희정승, 맹사성,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는 게 이때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송나라 전기 때 성리학의 기초가 마련이 되고, 불교가 제시하는 철학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질문들을 흡수하되 여전히 유교적 가치는 살아있다. 세계가 이와 기로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다 라고 하면서 맹자를 중심으로 해서 유교 사상을 아주 체계화시킨 사상이죠. 근데 이쯤 되면 갑자기 느낌이 잠깐만, 앞에 상업 얘기는 감이 없는데 뒷얘기는 익숙한데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왜? 고려는 사실은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선대니까. 그러니까 고려는 불교 국가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고려가 한계에 딱 도달했었던 그 시점에 조선이란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거기서 누굴 따라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송이란 모델인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명나라는 송나라의 재현 정도로 보면 돼요.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원나라랑 청나라 이제 이민족의 침략인 건데, 원나라와 청나라의 등장이라는 것은 중국의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건 있죠. 근데 이제 반대편으로 다른 지역의 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중국의 제도와 질서를 바꿨느냐, 그게 의문시가 되는 거예요. 중화 문명이 확대가 되는 결과가 나타낸 거지, 중화가 다른 문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재편이 되는 게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중국 문화가 굉장히 선진화된 것도 있었고, 또 이제 고집스러운 거죠. 자기네들의 문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원과 청이 세운 변화라는 것이 크게 중국 역사를 바꿔놓지 못했다. 다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를 거치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원나라는 과거제를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제를 없애니까 사람들이 과거 진출해봤자 뭐해? 나가봤자 중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학적 에너지를 쏟죠. 그래서 이제 이때 뭐 잡극 같은 원극이라고 해서 이제 문화예술이 발전한다든지.
우리가 뭐 삼국지, 금병매 수많은 유명한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학들이 이제 완성은 명청대 때 되는데 이미 송원 때, 특히 원대 때 굉장히 기초가 많이 마련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문예 부분 같은 게 일어나게 된다라든지 뭐 등등등의 좀 변화는 있지만 약간 원명청으로 들어오면 고전적 시스템의 유지 정도의 특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얘기 못한 게 원이나 청 같은 경우는 북방 유목민족의 역사인데 요거는 나중에 좀 북방 유목민족의 역사의 가치에 대한 좀 별도로 얘기할게요. 그건 그 자체 너무 커서 그걸 또 얘기하기 조금 힘들어요. 일단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린 거는 중국 내에서의 어떤 그런 분열과 통합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조금 어렵긴 하지만 북방민족과의 또 상호작용 속에서 이 제국이 유지몰락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그냥 왕조의 반복처럼 보이지만 아주 좀 중요한 지적인 문화적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동아시아 역사에 굉장히 좀 중요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좀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도 꽤 요약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험난한 요약의 길은 근현대사 하나 있긴 한데 일단 지금 그걸 생각하고 싶진 않고 좀 주제별로 접근을 또 해보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국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게 황제 지배체제, 진시황, 강태종 한 명을 누구 할까 지금 고민이에요. 제 친구 희재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